이게 뭐 시작하기 전에 이게 항상 매번 초강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리허설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브리핑을 해드리는, 이제 전 브리핑을 한다고 책을 읽고, 근데 저 나름대로 소화를 해가지고 브리핑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나가면은 아주 임팩트 있고 쫄쫄하게 강의가 되는데 항상 초강이에요. 이게 강의 시작 2시간 전에 겨우 완성해서 갖고 오는. 그래서 제가 손주에 놀자고 하는 건데 제가 조금 과하게 노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저는 원래 좋아해가지고 요번에 다시 한번 좀 읽어봐가지고 정리를 해야지 생각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잘 읽은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어렵고 분량도 많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열심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보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겹쳐요. 이 중세 시기, 르네상스 시기까지의 그 영향, 그 말하는 그 분석 내용들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다룰 때는 제가 부제를 마키아벨리의 생각이라고 해놓고 그 국가의 생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의 생존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그 다음에 그 국가를 운영하는 군주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전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 로마사 이야기, 로마사 논고 같은 경우는 로마사의 이야기를 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국유사의 일연이 쓴 삼국유사를 보고 이 사람이 쓴 것처럼, 이거는 마키아벨리가 로마사를 쓴 그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역사가의 로마사를 보고 나서 그 로마사를 가지고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사가 있는데 로마사를 쓰고 그 로마사를 다시 보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3차 저작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마키아벨리가 쓴 로마사 이야기라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이제는 존속과 일종의 국가의 생존 이야기라기보다는 거기서 조금 더 완화돼서 국가가 어떻게 하면 계속될 것인가, 오랫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번영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부제를 하면 이건 존속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할 때는 이거는 플라톤을 얘기할 때는 아, 이건 정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할 때는 아, 이거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키아벨리를 보면서 아, 이거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다. 로마사 논고를 보면서 아, 이건 존속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사실 강의가 끝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사기성이 짙으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번에 들었었는데, 이제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소위 이제 마키아벨리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엄청 우리나라에서는 무시무시한 조금 안 좋은 뉘앙스를 들어, 권모술수 이런 얘기. 하지만 정말 이 저작을 읽어보면 군주론에서는 군주, 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는 공화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이 태동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당시 마키아벨리가 탄생한 140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탈리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지난번 군주론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잠깐 짧게 지나고 나면 이게 통일된 이탈리아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이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저쪽에 피렌체 공화국 이쪽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쪽에서 소위 말해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또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교황령에서 자라는 체사레 보르지아라는 사람도 이제 옆에서 자세히 보면서 익히게 되고,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그 군주론에서 가장 모델처럼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번에 다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율리우스 2세 당시의 교황과도 교류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춘추 전국시대 같은 시대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실제로 자기가 느낀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무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실제로 또 상당히 아카데믹한 학자적인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키아벨리가 경질이 돼요. 언제 경질이 되느냐? 공화정이 이제 당시엔 요 동네에 이제 공화정이 있었는데, 메디치 가문이라는 그 가문이 등장을 하면서 군주정으로 살짝 바뀌어요. 그때 경질이 됐었는데, 그때 군주론을 탈고를 합니다. 군주론을 써요. 취직해가지고 이제 군주정, 즉 군주정, 그 다음에 군주국가, 군주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탈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상 받지도 못하고 관심도 안 갖고 또 나중에 금서도 돼요. 물론 죽고 난 이후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잘 안 풀리니까 상당히 불행한 인물인 거죠. 지금 같았으면 우리나라 같았으면 로펌 이런 데 취직해가지고 고문으로 계실 텐데 네, 고문으로 계실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할 때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은퇴 후에 이제 피렌체 루첼라의 가문이라는 또 유력한 가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상당히 아카데믹하신 분이라 학구적인 분이시라 그 자기 그 정원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런 살롱을 해요. 저처럼 떠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저처럼 한번 떠들고 같이 토론을 하는 루첼라의 토론 모임이라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나갔어요. 이제 할 일이 없으시니까 있으시면서 쓴 책이 이제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 논고예요. 그래가지고 마키아벨리의 정치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군주론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림을 그려놨냐면 이거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게 플라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위를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가리키거든요. 아래를 가리킨다. 즉 경험,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분석을 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최초의 정치학자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키아벨리도 정치학계에서는 최초의 정치학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접근성이 그냥 비슷해요. 이건 그때 군주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실태를 허술히 보아 넘기는 자는 자기를 보존하기는커녕 눈 깜짝할 사이에 파멸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기를 보면 플라톤이 상당히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주 그 현학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론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에 대해서 딱 반발을 하면서 반발했다기보다는 반대의 사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면 중세 시대가 쭉 길게 이어져요. 기독교. 그래서 뭐 그 아우구스토 아레리우스 로마 때는 이제 그 사람 그쪽의 사조,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예, 사조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현학적인 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만도 하구나.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현학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귀납적이고 현실의 기초를 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접근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군주론에서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군주에서는 문제를 삼는 거면 국가의 생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군주는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악덕의 오명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쭉 읽어보건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반대말은 뭐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만큼 강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군주론에서 다뤄요. 그렇지만 군주론에서 딱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군주론에서 다루는데 군주정에 대해서 다루는데 공화정에 대해서는 로마사 논고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놓거든요. 이미 자기 저작을 예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군주론 로마사 논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사 논고 같은 경우는 그 제목이 번역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로마사 논고, 어떤 사람은 로마사 이야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옛날 일본의 저작을 따른 경우 같은 경우는 정량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첼라의 정원에서 이제 그 여생을 보내면서 그때 루첼라의 가의 유력자였던 창설자의 손자인 코시모 루첼라이, 그 다음에 회합의 일원이었던, 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도 상당히 그 학구적인 사람이었던 차노비본 또는 본 델몬티, 그 사람한테 이거를 헌정을 하는 책인 거예요. 바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왜 바치냐? 뭐라고 써 있냐면 실제로 군주인 사람에게는 바치지 않고 군주가 될 만한 무한히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들에게 헌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좌절이 느껴지죠. 군주론 같은 경우 바치려고 때 실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군주 따위한테는 안 바친다. 군주가 될 자질이 될 만한 사람한테 내가 바쳐주겠노라.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헌정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헌정 대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논의의 어떤 출발이냐? 번역이 아까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문 번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Discourses on the first decade of Titus Livius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영문 번역인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티투스 리비우스가 쓴 로마사라는 거는 되게 길다고 그래요. 되게 긴데 처음에 10권, 여러 권이 있는데 그게 아마 24권인가 36권, 120 까먹었다. 아무튼 상당히 긴데 그중에 초반 10권이, 초반 1권부터 10권까지가 뭐냐면 로마 공화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티티우스 리비우스의 로마사 논고 처음 10권에 대한 논문인 거예요. 이게 사실 로마사 논고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태리어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티투스 리비우스가 쓴 로마사의 초반 10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영문으로는 이제 decades라고, first decade라고 돼 있어서 그럼 초반 12년에 대한 얘기인가? 라고는 좀 파악이 되는데 초반 10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남의 역사서를 보고 그걸 가지고 쓴 거죠. 그럼 왜 썼냐? 공화족을 정비하고 왕국을 통치하고 시민군을 편성하고 전쟁을 지도하고 정복의 결과로 지배하에 들어온 군주를 인도하고 나아가 국토를 확장하는 일이 되고 보면 군주에 대해서도 또는 공화국에서도 군인에게서도 또한 시민에서도 이런 점을 해결하는데 고대의 선례의 구원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쓴 내용들이 다 나와요. 공화국의 정비, 왕국의 통치, 시민군의 편성, 전쟁의 지도, 정복의 결과로 지배하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민자들에 대한 인도, 국토의 확장 이런 것들 이 사람의 관심사인 거예요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읽는 자가 공화국에 있는 군주가 됐고 공화국에 있는 일원이 됐든 군주가 됐든 좌우간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전을 왜 보냐 고대의 그 과거의 신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선례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선례를 보기 위해서 자기는 로마사를 본다라는 거예요. 로마사에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로마사의 선례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피렌체의 공화정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공화정이 뭐냐? 공화정이 뭐냐? 중학생도 계시니까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왕이 있고 왕의 말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공화정 같은 경우는 왕이 따로 없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여러 계층과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같이 어떻게 해서 융합해서 잘 살 것이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혹자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군주론에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군주에게 어떻게 군주를 전제정을 잘할 것인가라고 자기가 그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취직을 위해 바쳤다면 이제부터는 신나게 자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자기를 공화주의자로서 공화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역사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로마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귀찮아가지고 이제 표 만들기가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서 로마사 연표를 이렇게 좀 잘 만들어놓은 게 없는데 로마사 연표를 제대로 만들어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구글을 찾아보는 거예요. 엄청 많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만들어놓은 것들이 더 많은데 더 예쁘고 화려한 것도 많고 유료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간단한 게 필요해서 이거 하나 따와봤어요. 그래가지고 BC 509년에 로마 공화정이 설립돼요. 그 전에는 5명의 왕으로 통치된 로마 왕정이 있었어요. 왕이 다스리는. 근데 BC 509년에 로마 리퍼블릭이 즉 로마 공화정이 그때 처음 시작이 돼요. 브루투스의 반란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의 로마 공화정 법이 이제 탄생이 되고요. 450년에. 그 다음에 평민들이 컨술 즉 집정관을 뽑는 것을 이제 뽑는 것이 그 기원전 300년 중반경에 357년경에 그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즉 집정관이라 하면 지금의 대통령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귀족이 아니라 평민도 뽑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전성기가 이제 기원전 250년, 260년 경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언제 멸망을 하냐면 로마 공화정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카이사르, 시저가 들어서기 직전인 들어서기 때까지, 즉 기원전 44년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는 엄청 막 1000년 가까운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왕정, 공화정, 그 다음에 전제정, 즉 황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황제의 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카이사로부터. 그러면 약 400년간 공화정이 실제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공화정 때 상당한 융성기를 유지를 했고 국가가 존속과 번역을 구가했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로마의 공화정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융성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잠깐 논의를 해볼게요. 이게 정말 저는 지금까지 고전을 읽으면서 특히 서양 고전을 읽으면서 되게 힘들어 읽는 게 지금 같으면 한 권도 안 팔릴 것 같은. 왜냐하면 너무나 난해하게 써놨어요. 난해하다는 얘기가 뒤죽박죽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읽어보고 제가 이렇게 제 손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단번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거기서 있는 어떤 함의라든가 이의 같은 것도 정말 캐치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고전으로 여기서 한번 읽어봐라는 거 이렇게 써 있다면 되게 무책임한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읽기 어려운 거를 어떻게 읽으라고 써놓은 것인가. 저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제 2차 저작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별로 다시 한번 막 분해를 해가지고 쭉 늘어나야 이제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1권을 오늘은 다룰 텐데 로마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존속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느냐 쭉 따라가면 안 읽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다시 재구성을 해본 거예요.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럼 마키아벨리가 로마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성악설이네 성선설이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마키아벨리가 정말 경험 많은 학자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인간적으로 실무적으로나 참 세상을 바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불완전한 존재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즉 너무나 악하지도 않고 너무나 선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간사하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간사하다. 재물을 보니까 마음이 간사해져가지고 재물을 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간사하다. 이런 말 쓰는데 결국 그 말이 딱 맞는. 결국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선함, 그 다음에 악함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불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쭉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악한다는 얘기인가 싶어요. 사람이란 어떤 악이든 예사로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본래 사악한 성격을 마음껏 발휘해 보려고 틈을 노리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은 원래 악하고 자기가 이제 악하게 원래 착하게 보였다가 나중에 본성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악하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란 악이든지 뭐 악을 예사로 잘못 썼는데 악을 예사로 범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전 무결한 성인도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인간은 본래 허영심이 많아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한다. 그 다음에 강한 시기와 의심 이거는 원래 군주의 본성이다. 또 다른 데서는 민중의 본성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욕망이 현실의 실현보다 항상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 원하는 게 항상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주 쉽게 타락해버린다. 또 손바닥 뒤집듯이 탁 성격을 바꿔버리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되게 불완전한 존재고 참 별로인 거예요, 인간이. 네, 한마디로 인간이 되게 별로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가 뭐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플라톤의 저작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익스트림한 케이스, 항상 어떤 완결한 모델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인간을 인간관, 세계관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떤 모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청렴한 것들을 다루거든요. 어떤 완전하고 무결한 것들. 근데 이제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스. 인간은 참 별로다.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이 진실을 깨닫고 별로 기대할 바가 못 되고 그것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인간의 본성, 민중의 본성이라는 것은 민중의 본성을 좀 이따 다시 다룰 텐데 별로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국가의 종류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도 되게 세부적으로 다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다루진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논의가 많았다라는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가의 종류라는 거는 크게 자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봤을 때 크게 6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볼 때 솔직히 6가지,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왕정, 그 다음에 귀족이 다스리는 귀족정,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민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상적인 경우고 이것들이 그대로 타락을 합니다. 그대로 타락하면 참주정, 폭군정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귀족정, 이제 저는 이제 선비정, 군자정 이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타락을 하게 되면 과두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익의 대표적인 것은 재력이겠죠. 사익을 추구하는 다수가 다스리는 올리가르키, 과두정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정이 타락해서 중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6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키아벨리는 더 시니컬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더 회의적으로 얘기하냐? 사실 그렇게 6개가 있다고 현명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상은 3개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아주 쉽게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체가 나쁜 형태로 급변하는 것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즉 6개의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왕정, 즉 철인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지혜롭고 정의로운 한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 그런 것도 결국엔 폭군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귀족정도 과두정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민주정도 결국 우중의 정치로 빠질 수밖에 없고, 마키아벨리는 가만 보건대 인간 사라는 게 인간이 참 별로인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국가도 6개의 모델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3개가 어쩔 수 없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건 3개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 좋은 국가의 형태로. 근데 이거 잠깐 비교해 볼게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가지의 일을 얘기를 해요. 즉 최선자 정체, 가장 가장 현명한 철학자, 아주 완벽한 인간이 다루고 있는 게 최선자라고 하고, 스파르타의 정체, 이거는 어떤 일종의 귀족정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다 스파르타를 상당히 좀 동경을 하거든요. 스파르타의 그 정치 시스템을. 그래가지고 어떤 귀족정, 이상적인 귀족정을 스파르타의 정체라고 얘기를 해요. 라코니아라고 하게 되는 스파르타의 다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타락한 과두 정체, 그다음 민주 정체, 여러 사람의, 그다음에 참주 정체. 뭐 플라톤이 자기가 보기엔 한 5가지 있는 것 같아라고 국가로 해서 다뤄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가지의 정치 시스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봐서 군주론 그 로마사 연구에서 마키아벨리가 6개가 있다고는 해요. 저도 인정해요.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3개로 다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그 3가지 정체로. 그러면 국가는 이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범주화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국가는 어떻게 성립을 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곳에서 토착민이 하나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인이 유입될 경우가 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로마는 어떤 방법으로 됐냐? 외부인이 유입이 되면서 확장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이런 식으로 커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 같은 경우는 그 지중해를 넘어서 큰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공화정 때도 크게 번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토착민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이민족 간의 갈등, 상당한 여러 계층화, 그 다음에 여러 이민족들의 어떤 존재.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을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미국 이민자들의 나라, 중국 여러 소수민족들의 나라, 이런 것처럼 큰 국가의 딜레마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아니 국가는 그렇게 해서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곳에서는 이 나라가 정비가 되려면, 다스려지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이다 얘기해요. 법률. 계속 법률을 얘기해요. 법률. 제가 10년 전에는 봤을 때 별로 법률이 안 닿았거든요. 10년 후에 다시 읽으니까 계속 그 법률이 계속 내보여요. 법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요. 룰 오브 러. 법의 지배.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국가가 일단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것이 이민자가 됐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제 법률이 정비가 된다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국가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는 식민, 그 여러 사람 외부에서의 유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이에요. 법률의 힘을 빌려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토착해서 자생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갈등들이 같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큰 공동체에서는 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물루스와 누마, 즉 로마의 시조들인 거죠. 그 밖에 사람들이 만든 법률이 얼마나 사람들을 궁핍 상태에 묶여두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왜 하고 있냐면, 지정학적 편리함이 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배가 좀 고파야
너무 비옥한 곳 같은 경우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미꾸라지를 저기서 이렇게 미꾸라지를 한 박스 갖고 올 때 살려놓으면 거기다 메기를 한 마리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조금 궁핍해야지 사람들이 계속 부지런히 살고 번영한다는 거죠. 지금 중동 국가들, 회색 도시들 이런 거 떠올려지죠.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다 비옥한 쪽에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짝 그 척박한 것이 좋은데 그렇게 비약한 곳에는 솔직히 사실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률이 제정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라는 거는 아주 그 살기 좋은 곳에서 적당한, 제가 말한 적당히 척박한 곳에서 자생하면서 잘 사는 곳이 되게 중요해요. 스파르타가 그런 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로마처럼 그렇게 크게 갑자기 번성하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비옥해야 돼요. 왜 비옥해야 되느냐? 그 외부에서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전략적 요지가 아니라,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먹을거리가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먹을거리가 많아야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퇴폐적으로 바뀌기가 쉽다는 거예요.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먹을거리니까. 거기에 핵심이 뭐냐? 법이라는 거죠. 법적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성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지정학적 위치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의 제도의 융성, 법과 제도의 시스템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국가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구나. 국가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법이 되게 중요한데, 법 그리고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그럼 국가는 어떻게 건설되는가? 아예 없던 국가가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옛 제도를 개혁해가지고 국가를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일단 처음에 만들어지는 한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꽉 잡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만들어진 여러 사람이 만들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를 건설할 때는 독재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도 그랬다. 로물루스나 그 독재자 같은 경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안 좋은 감을 갖고 있는데, 로물루스 같은 경우는 자기 형제를 살해를 하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상당히 좋은 정치를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독재를 해가지고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원리가 뭐냐면, 중요한 것이 세습을 하는 게 참 안 좋다라는 거예요. 세습을 하는 게 안 좋다. 왜냐하면 세습을 하게 되면 권력을 유산으로 누구한테 남겨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습을 하게 되면 이것이 또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황제의 자리가 세습으로 되면 지배권이 땅이 떨어진다. 세습으로 왕위에 오른 모든 황제는 티투스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악독한 황제인데 비해 선한 황제의 보위를 계승하자, 보충해가지고 들어간 보위를 계승한 자는 네르바에서 마르쿠스를 이루는 다섯 황제와 같이 다 드높은 군주다. 이런 식으로. 즉 처음에는 국가 구성의 원리를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가장 기본적인 건 지정학적 위치와 제도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처음에는 한 사람이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세습될 경우에는 이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세습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세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조금 이따 얘기해요. 상당히 기발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불의의 영예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라도 자칫 참주 정치로 마음을 뺏기기 쉬운 법이다. 즉 독재, 즉 한 사람의 군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속 피력을 해요. 아무리 멀쩡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세습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로무스처럼 재건하기 위해 국가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즉 처음에 독재자처럼 그렇게 처음에 만들더라도 그것이 세습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그거 보니까 이런 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세습에 자꾸 이렇게 세습에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는가? 세습이 왜 안 좋은가? 타락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위험이 있다는 거. 대를 이어서 권력을 갖고 갈 경우에는 그것이 타락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마키아벨리가 처음에 국가의 성립을 이야기하면서 마키아벨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다. 세습하면 타락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하우는 뭐냐면, 이제 제도를 개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냐면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 군주론에서 보면 이제
나라가 하나를 이제 병합했을 경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경우, 아니면은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느슨하게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군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보면 그 제도를 일단은 좀 남겨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도를 일단 좀 남겨놔야 된다. 제도를 조금 그대로 남겨놓고 통치자만 딱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중들이 이게 바뀌었나 어쩌나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도의 신설, 개혁 또는 어떤 식민의 건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옛 방식의 옷을 입혀두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바꾸고 변혁을 하면서 국가를 설립하거나 개혁을 하거나 할 때는 일단 옛 제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일단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벌써 이렇게 사람들에서 기대가 없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 진짜 별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서 다 조삼모사는 이거는 당연한 진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건 겉모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겉모습을 보고 사물을 판단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맹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겉모습은 그대로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바꿀 때는. 즉 옛 제도를 그대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로마 같은 경우도 왕정에서 로마정으로 바뀔 때 왕이 없어지네?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존에 충성을도 안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었냐? 집정관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정관의 탄생도 결국에는 왕의 갑자기 없어짐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낯섦, 무력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게 결국 왕이야.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뉴스를 봤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저희 고향 마을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술 한잔 하면서 우리 나라의 임금님이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가 저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뇌리에 박혔는데 결국 사람들은 왕이 누구지? 왕이 임금, 왕 이런 거에 어떤 그런 수직 구조에 익숙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걸 대체하는 사람은 누구지? 라고 사람들은 찾는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뀔 때도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은 없었지만 집정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고 만약에 강력한 독재를 원하는 사람 군주가 된 사람이 처음부터 국가 전체를 싸그리 바꿔야 됐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적당히 하지 말고 아예 싹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아무튼 마키아벨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그죠? 지정학적 위치, 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독재자가 만들어져야 되고 독재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국가의 성립 발전 얘기하면 또 이제 박정희 신 패러다임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들죠. 그치. 뭔가 건설할 때는 그런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요. 처음엔 독재자가 강력한 걸 단 세습은 되면 안 된다. 타락한다라는 거죠. 또 이게 생각이 들죠. 우리 현대사가.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건설을 했으면 그 다음엔 가면 이제 이것이 타락할 수 있으니까 세습은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선의에 시작하더라도 결국 독재로 폭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항상 지금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바꿀 때는 확 바꾸면 안 되고 겉모습은 그대로 유지하고 알맹이만 살짝 바뀌는 식으로. 이게 요령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짜집어 보니까 그래요. 지금 처음 이제 25장에서 26장, 26장 다시 갖고 왔잖아요. 벌써 일찍. 그러니까 지금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뭘 제일 두려워하죠? 가만 보고 있으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건 타락이에요. 타락을 되게 두려워해요. 처음에 독재도 필요해. 독재도 필요한데 타락할 수 있어. 지정학적 모델에서 비옥한 토지 정말 중요하지. 국가가 융성하려면. 그런데 그거 타락할 수 있어.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요. 이 부패와 타락이 달리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키아벨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가가 번영하고 존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 타락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타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플러스 갈등에 대한 얘기. 그럼 정체는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체는 순환한다. 정치 시스템은 순환한다. 어떻게 시스템이 순환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법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제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법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법률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어떤 엘리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엘리트는 제가 쓴 말이에요. 군주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군주를 처음에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뭘 경험하냐면 이제 타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력이 처음엔 세고, 뭐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완력이 세고, 소위 동네의 깡패들, 소위 삼국지 이런 데서 보면 도원결의를 하잖아요. 도원결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유비, 관우, 장비가 정말 동네 깡패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동네에서 정말 힘센 깡패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아무튼 그런 완력 있는 사람이 이제 결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가를 만들어요. 근데 국가를 만들 때 일단 법률이 정비가 됩니다. 법률이 정비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법률 정비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타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타락을. 이들이 타락하는 걸 경험하고 이들의 그 폭정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엘리트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혁명을 통해서 엘리트를 바꿔요. 근데 그때는 뭘 보냐? 누가 힘세고 수완이 좋은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용감한 사람에게 눈도 돌리지 않고 용이 주도하고 정의감이 강한 인물인지 그때 본다는 거예요. 정의감이 강한 인물인지. 아리스토텔레스 정의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준법이에요. 우린 정의가 뭐지? 막막하잖아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정의를 어떤 그 유기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 정비된 상태와 질서된 상태를 정의라고 얘기하는 반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딱 대놓고 얘기해요. 그것도 정의인데 법을 지키는 것도 정의야. 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여러 이제 몇 가지 정의의 개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이야기해서 법은 빠질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그 정의감이 있는 인물, 즉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추대된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상속에 의해서 군주가 형성되고 후계자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증오를 한 번에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요? 다시 몰락해요. 어떤 혁명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들었으냐면 그 증오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선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동을. 그래가지고 그 선동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권력을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 참주가 된다는 거예요. 폭군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플라톤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국가론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참주가 탄생하는 배경은 참주는 혼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우매한 민중의 선동으로 발생을 한다고 얘기해요.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키아벨리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즉 그렇게 해가지고 군주가 타락을 했으니까 못 찾겠다 해가지고 대중이 선동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결국 발생하는 게 뭐냐면 참주가 발생하는 참주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군주가 타락을 해가지고 참주가 되든지 결국 깔때기인 거예요. 참주로 깔때기화, 참주로 결론은 참주. 그럼 참주가 이제 망해요. 결국에는 음모를 폭군 자체가 연산군처럼 말망하든가 아니면 그걸 도저히 못 보겠어가지고 음모가 꾸며져서 말망을 하든가.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이제 들었으냐면 이제 한 사람 갖고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혁명 세대들이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치가 꾸며져요. 즉 귀족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노블한 사람, 선량한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귀족이 된다는 거죠.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족정 하면 잘 안 와대요. 귀족정. 근데 서양 정치 철학에 특히 서양 거대 정치 철학에서는 귀족이라는 거는 젠틀맨십. 가장 근접한 말은 선비예요. 제가 볼 적에. 선비 나는 또는 군자. 이런 노블한 사람들이 여럿이 만들어서 이제 귀족정이 만들어져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건 오래 못 간다. 왜냐? 인간은 별로라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족이 타락을 해요. 귀족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과두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를 해줘요. 다 봤겠죠. 이 사람도 마키아벨리도 옛날 고전들을. 그러니까는 지금 정의들이 다 생략이 됐는데 이제 그 옛 고전으로 다시 보충을 하면 다 이해가 돼요. 과두정은 뭐다? 귀족정 같은 경우는 노블한 사람, 덕치를 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덕치를 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의 질서와 정의는 사회에서의 덕이에요. 우정도 덕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인데 과두정 같은 경우는 사익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익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과두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과두정은 무엇이냐? 부자들의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좌우간 그것도 맞는 말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여러 집단이 큰 소수의 집단이 다스리고 있는 정체를 과두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과두정은 귀족정은 어쩔 수 없이 투영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쳐부수고 그 다음에 들어쓰는 게 이제 민주정이 들어쓴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이제 다 같이 다스리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민주정이 들어선다는 거죠. 그럼 민주 정치로 마음을 돌려 소수의 유력자가 실력을 휘두를 수 없는 정부가 이제 또 조직이 돼요. 또는 다른 나라에 잠식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되냐? 곧 무정부 상태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아니 다 필요 없다. 다 같이 하자라고 하게 되면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간이 별론데 그 별로인 인간들이 단체로 다스리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곧 무정부 상태 아나키로 빠진다는 거예요. 아나키. 민주정이 타락한 말은 아나키예요. 우중정. 그럼 이렇게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그럼 다음에 생각이 뭐겠어요? 또 실력자가 나타나서 다시 군주정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인간이 이렇게 순환된다. 이게 정체의 순환인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그 로마사 논고에서 로마사를 딱 보면서 자기가 보니까 정체는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로마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사를 보니까 정체는 이런 식으로 순환된다. 가만 놔두면 이렇게 순환한다. 왜냐? 인간은 별로라서. 그렇잖아. 그래서 고민을 시작한 거야.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고민이 뭐죠? 타락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타락하는 게. 그럼 타락이 아까 첫 번째 키워드, 타락을 이야기해서 키워드는 하나는 뭐였죠? 세습. 또 하나는 뭐였죠? 참주화. 사익의 추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키아벨리가 생각할 적에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돼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떠올리기 시작했던 말이 뭐냐면, 마키아벨리도 자기가 지어낸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공화정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자기가 이것을 모델화 시켜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처음 세 가지 좋은 정책, 군주정, 그 다음에 귀족정, 군자정이죠. 제가 군자정이라고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저는 군자정이라고 하겠어요. 군자정, 그 다음에 민주정. 이 세 가지 좋은 정체가 그 성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정체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도시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란 국가예요. 결국엔 옛날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시라는 시티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영화 보면 시티 오브 엔젤 막 이런 거 있어요. 범죄 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좀 그럴듯하죠. 고대의 개념에서는 그 도시가 국가를 말해요. 사실 신시티, 범죄의 국가, 타락한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시는 국가예요. 도시 안에서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민주 정치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상태로 있게 되면 스파르타가 800년 왕조를 유지한 것처럼 존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 놔두면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데, 계속 망하고 순환을 하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융합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융합 구조를. 한 시스템 안에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민중과 원로원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중과 원로원. 민중이 확 커져서 그들이 실권을 가지면 뭐죠? 민주정이에요. 원로원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명 안 돼요. 귀족들인데 그들이 실권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죠? 귀족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화가 계속 있어요. 이게 국문으로 불화가 되어 있길래 불화가 뭐지? 혹시 디스퓨트, 분쟁을 말하는 거, 갈등을 말하는 거,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디스유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럼 불화가 있다고 하게 되면 불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입법자의 역할을 대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 둘 간에 첫 번째 불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중과 원로원, 즉 다수와 그 다음에 소수 간에 어떤 불화가 첫 번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왕들은 정치의 순환 구조로 인해서 아까 이런 걸로 인해서 왕위를 잃었어요.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추방한 사람들은 즉시 왕위를 대신해 추방한 사람들, 즉 그 공화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집정관을 줬어요. 콘술을 뒀다는 거예요. 잘못 썼네. 코술이 아니라 콘술이 있어요. 콘술스. 집정관을 뒀다는 거죠. 그리고 집정관과 원로원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원로원하고 대립하고 있던 민중이 자신들의 대표를 만들어야 돼서 호민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Tribunes of Pleb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좀 이것도 제가 2시간 전에 정리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로마 같은 경우는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 거예요. 평민과 patricians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그 영문으로 patrician, 귀족이 있고 plebeians,
그 평민이 있었던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구조예요. 기본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소수일 때 문제가 안 됐어요. 소수일 때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있고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었는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귀족이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귀족이 됐는데 이 사람들하고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민중 간에 항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왜 있었냐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그렇게 갈등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가만 놔두면 아까의 그 정치의 순환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서로 타락하고 힘 있는 사람이 타락해서 감식을 하고 하나가 다 먹어버리면 타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그 귀족들 같은 경우는 원로원이라는 것이 대표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로원으로 대표되는 귀족, 그 다음에 평민회로 대표되는 평민, 그리고 이들을 수호해주는 호민관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민관. 그리고 원로원과 평민 간의 어떤 기본적인 갈등은 집정관, 대통령 같은 집정관이 있어서 그 갈등 관계를 먼저 조절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지금의 현 삼권 분립하고 비슷해요. 집정관은 대통령처럼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 또는 원로원 같은 경우는 의회처럼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일반 그 평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유권자로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법부도 있는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상호 견제를 하면서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갈등을 하면서 상호 견제를 하다 보니까 로마가 존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이 사람의 결론인 거예요. 로마가 존속했었던 이유는 한 계층이 계속 칠권을 잡고 타락한 것에서 벗어나서 한 계층이 타락하지 않도록 다른 쪽에서 계속 견제를 했고 그것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쭉 존속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로마의 경우에는 민중, 플레비언스와 원로원, 세넷 사이의 불화에서 생긴 많은 사건들이 입법자의 역할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번역일 수도 있고 이제 영문도 같더라고요. 민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귀족에 대립되는 원로원이라는 것은 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평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원로원 원로원으로 대표되는 귀족이겠죠. 그래서 원로원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건데 그 불화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집정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왕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그 실권을 유지를 하면서 국왕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와 다수가 막 싸우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국왕이 힘을 못 잡아줬잖아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 집정관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나라에 로얄 패밀리가 있었다면 분단이 됐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로 싸울 때 그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분열이 됐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옛 왕의 역할을 하는 어떤 이 집정관을 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정관과 원로원으로 기본적으로 정부가 성립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유권자인 거예요. 피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주정치와 귀족정치를 갖는 것으로 민중정치는 채용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민중정치가 채용이 안 돼요. 민중은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정부가 일단 구성이 됐는데 오케이. 그래서 갈등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계속 민중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민중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만들어요. 그 대표가 뭐냐? 호민관인 거예요. 호민관. 그래가지고 Tribunes of Plebs. 그래가지고 로마 공화국은 보다 따라서 집정관, 원로원, 호민관 요 세 가지의 기관이 딱 서로 견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국왕정은 안정되었고 새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핵심이 뭐죠? 이 핵심 원리는 뭐죠? 아까 일단 타락에 대한 경계인 거예요. 국가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도 소수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엇이죠? 즉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계층이.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제 로마사를 제가 이해를 하면 한반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단순화시키면 이런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되게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는 우리 윤범기 기자님이 전문이니까 나중에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서로 견제하는 제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리, 그럼 이것들을 뭘로 만드냐? 법률로 만들었던 거예요. 법률로 만들고 호민관이 설치되었고. 그럼 이제 호민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호민관. 그럼 호민관은 뭐지? 그럼 민중을 대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민중을 대표하는 곳. 그러면 호민관은 왜 필요하냐? 민중들은 자신의 욕망을 던질 배출구가 필요하다. 즉 자신들이 대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호민관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민중의 성격이 어떠냐? 민중이라는 건 비록 무지하더라도 민중이 신뢰할 만하다고 있는 인물이 그들에게 진리를 구한다면 쉽사리 설득될 수 있다. 즉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민중은 가만 놔두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자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욕을 할 수도 있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느냐면 그들이 신뢰하는 소수가 나타나가지고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즉 뭘로? 법률로 제도화시켜서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민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호민관. 그리고 귀족한테도 좋아요. 왜냐하면 인민의 야망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민중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민중은 가만 수펄에, 그러니까 수펄, 암펄 말고 수펄, 수펄에 비유를 해요. 수펄,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그 감정적인 집단이다라고 수펄에 비유를 해요. 수펄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참주까지 만들어내고 자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족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신들이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다스려야 되는 상황인데 통제가 안 돼. 그런데 그들을 어느 정도 그 대변해주고 일관시켜서 일관되게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면 편한 거죠. 귀족 입장에서도 통제가 되니까. 이 얘기가 나중에 어디서 또 문제가 되냐, 어디서 다시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미국에서 미국 헌법을 만드는 헌법의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고민을 또 해요. 군중의 성격이 무엇이냐? Tyranny of faction. 이게 단순히 군중이면 모르겠는데 군중이 또 나눠져가지고 군중 대 군중으로 싸워. 그 중에서 다수 군중이 또 막 이겨. 그러면 다수의 폭정이 또 이루어져. 아, 이건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그래서 미국 헌법사에서는 대의제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하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로마 공화정에서 이미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스리는 귀족 입장에서는 그들이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민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집정관과 귀족으로 구성된 정부 말고 민중을 대표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가 되겠죠. 의회가 들어가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다. 영국 의회가 사실 그렇지 않나요? 영국 의회가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상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귀족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하원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돼 있고, 그리고 총리가 있고, 결국 여기서 막 변형의 변형을 거쳐가지고 지금의 현대 정치 구조들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럼 계급 간 갈등의 원인은 뭘까? 계급 간 갈등의 원인은 뭘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급이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결국엔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계속 그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도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동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못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가진 자가 빼앗길까 봐,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더 폭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즉 어떤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여러 혁명을 보는, 아니면 무산계급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골칫거리는 뭐냐면 가진 자의 공포라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가진 자의 공포.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진 자의 공포는 어디서 지금 대표되죠? 귀족들.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진 자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폭정을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폭주의견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중은 그럼 성격이 어떠냐? 민중은 오로지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즉 귀족들 같은 경우는 가진 자의 공포로 인해서 권력을 계속 팽창하려는 성격이 있는 반면, 민중 같은 경우는 다소 소극적으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있다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않겠다. 소극적인 자유죠. 지배당하지 않겠다. 어뷰즈 당하지 않겠다. 학대당하지 않겠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팽창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바운더리를 지키고 싶은,
근데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뿐인가요? 그럼 갈등이 어떤 상황이 되냐? 더 나쁜 것은 교만한 언동으로 무엇인가 얻고자 초조해 하는 가지지 못한 자의 노여움에 불을 지른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갈등이 있어서 어떤 악담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담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갈등이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지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어떤 갈등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잠시 동안이라도 선인으로 살고 있던 사람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악의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경우 조금씩 그 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은 이게 뭔 얘기지 싶은데 맥락을 보면 이게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갈등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선의를 갖고 있었던 선한 사람들도, 즉 귀족이나 군자들도 결국에는 참 과두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에서 이 욕망의 구조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을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거 투입을 할 때도 이런 악담을 하는 식으로 큰 논란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조심. 이거는 이제 아무튼 계급 간 갈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갈등이 이루어질 때 점진적인 갈등이 아닌데 점진적인 변화나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담이라든가 교만한 언동을 통해서 어떤 노여움에 불을 지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망한다는 거죠. 그 정체의 순환골에서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귀족과 민중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소수였을 때 문제가 안 돼요. 즉 스파르타처럼.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민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요지고 그리고 실제로 지배하는 계급이 비슷하거나 지배받는 계급보다 숫자면서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민중과 귀족 간의 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귀족이 소수가 되고 민중이 많아지게 됐을 경우 소수에 대한 지배, 그 다음에 거기서의 어떤 폭정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데 서로 악담을 시작하게 하고 이게 말이 악담이지 이제 논란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계급 간 균형이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 스파르타처럼 지배하는 계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 소수가 계속 유지될 때 작을 경우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처럼 크게 번성하고 있을 때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정관, 로마 같은 경우는 집정관, 그 다음에 의회, 원로원, senators, 그 다음에 호민관, 이 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제도가. 이 융합구조가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계속 길게 갔다라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이 융합구조가 존속과 번영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시 독재 집정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번역한 건 뭔가 봤더니 딕테이터예요. 딕테이터. 가만히 쭉 읽어보니까 지금 현대 개념으로는 뭐냐면 계엄사령관이에요. 계엄사령관. 즉 어떤 임시 독재 이게 이제 로마사를 어떤 이야기함에 있어서 임시 독재 집정관 이런 게 일종의 독재자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상당히 좋은 제도적 보완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철저하게 법률상의 절차를 통해서 이 권위가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도 짧고 그 권력도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력도 딱 제한이 돼 있고 또 로마 민중도 당시에는 이것이 운영될 때 민중 자체도 타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잘 운영될 수 있었다. 실제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계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융합구조에서는 결정이 새롭게 쉽게 딱딱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북한 관련해가지고 대북 제재 자문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 소식을 종종 듣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탑다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맨 꼭대기에서 사인하면 아주 일사천리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군주정의 특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융합구조 있는 경우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때는 그 법률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이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쉽게 안 되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 위급 상황이 가장 문제가 돼요. 아니면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런 이 협의 구조가 융합 구조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딕테이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임시 독재 집정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있고 계엄사령관이라고 해서 계엄사령관. 그 계엄령이 발동될 때 언제죠? 재난 상황, 위기 상황 이런 게 계엄령이 발동이 돼요. 계엄령이 발동이 되게 되면 계엄사령관이 이제 군대 내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전문가가 계신데 하고 그때는 사법권도 군사법원이 사법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의뢰 그런 얘기를 해요. 합참의장이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가지고 계엄사령관의 그 권한을 쭉 보게 되면 야 정말 계엄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 별 4개 달고 계신 분들의 로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전폭적인 큰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로마의 융합 구조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세계와 그 다음에 임시 독재 집정관 딕테이터까지 이렇게 융합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로마는 이래서 번성했다, 이래서 전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빈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시빈회라고. 이런 경우는 뭐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빈회. 이건요 뭐예요? 이것도 민중이 뽑았잖아요. 민중이 뽑고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뽑은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빈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임기 1년, 처음엔 1년을 이제 로마 인민들이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뽑아가지고 일단 그 10명한테 국가 운영을 맡기도록.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집정관하고 그 다음에 그 호민관을 없애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대신에 직선제인 거죠. 10명에 대한 직선제인 거예요. 공산당 같이. 직선제인 거예요. 그럼 10명이 이제 국가기를 맡고 그럼 이렇게 된 것도 뭐예요? 라고 했었는데 그나말로 이 견제가 딱 빠지니까 금방 참주화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시빈회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뽑혔었는데 결국에 인민이 이에 찬성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그 브레이크를 못 밟았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 견제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견제가 서로 너무 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집정관을 없애기 위해서 인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시빈회로 하자. 우리가 뽑을게 라고 된 거고 귀족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호민관이 없어지면은 골칫거리였는데 그러면 인민을 자기 권력하에 둘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을 보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세 가지의 그 트로이카에서 집정관과 호민관을 빼고 시빈이 뽑은 걸 딱 뽑아놨더니 곧바로 그 멤버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타락해가지고 폭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원로원하고 이렇게 그 내통을 해가지고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후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집정관과 호민관을 부활하게 됩니다. 한번 이게 실험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키아벨리는 이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빈회 같은 경우는 실패했다. 왜냐? 권력을 위임함에 있어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내에서만 주어져야 하는데 그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그 견제와 제한, 균형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있던 것들을 그 아주 팽팽한 균형관계의 축들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서 권력을 맡겼을 때 결국에는 그런 재난이 발생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로마의 융합구조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쭉 정체에 대해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혼합정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혼합정, 폴리테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폴리테이아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 도시국가의 말이기도 한데 혼합정이 다른 말이기도 해요. 가장 이상적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융합구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정치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귀족을 떠안는 구조,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을 떠안는 구조,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적으로나마. 근데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로마사에서 보면서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세 계층이 있고 계층이 서로를 대표하고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융합 구조가 존속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로마
로마 권력의 융합 구조는 사실 그 이후로도 바뀌지 못해요. 계속 이어져요. 그 속성들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이 전제와 균형의 구조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유대했고 그 로마사에서 이것들 본 마키아벨리가 유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구조면에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마키아벨리가 로마서 농구 1권에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볼만해요. 민중이 무엇이냐? 대중. 아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민중의 성격을 잠깐 얘기해 보자고요. 민중의 성격. 아까 인간은 참 별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민중도 참 별로냐? 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쭉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민중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개인이나 소수보다 다수가 결정하는 게 낫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들이 현명하다고. 되게 신기했는데 마키아벨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민, 그렇지. 인민 같은 경우 별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인민의 경우는 탐욕에 움직여 배신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 다시.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민의 경우는 개인과는 달리 탐욕에 움직여서 배신적인 행위를 한다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인민이 시기와 의심에 사로잡힐 만한 이유가 군주의 경우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어떤 맥락에서 했냐면 옛날 임진할 때 선조처럼 먼 곳에서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온 장수에 대해서 장군에 대해서 시기를 하고 명망 있고 실력 있는 장군들을 군주들이 처단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배신 행위가 계속 발달될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맥락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민중, 즉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배신 행위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수기 때문에 이런 탐욕과 개인적인 탐욕과 시기가 분출되기가 쉽지 않다고 첫 번째 얘기를 해요. 민중은. 두 번째, 이게 민중이 뭐지? 라고 지금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 민중, 인민 이런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 번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plebeians,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귀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plebeians라는 표현도 쓰고 people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아무튼 대중, 군중, 인민을 말하는 거예요. 다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민의 지지만 있으면 당사자인 지배자는 국내에서 솟아오른 힘으로 그 지위를 보존해 갈 수 있다. 즉 권력의 핵심은 인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민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인민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즉 인민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그 권력 면에 있어서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탐욕에 빠지기도 어렵다. 그리고 또 인민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판단을 시키면 모른다. 자기에게 관련된 사물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려 할 때는 잘못을 저지르고 싶다. 즉 그 조삼모사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멸의 길도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관적인 P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결국엔 자멸할 길인데 살살살 긁어가지고 기분 좋게 했더니 받아들여가지고 대중이 환호하는 바람에 그렇게 빠졌다. 즉 파퓰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어떤 파퓰리즘을 말하는 거죠. 파퓰리즘은 당연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면 반대로 각각 구체적인 예에 따라서 생각을 추진시켜 나가면 그건 잘못을 저지르는 법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기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민중의 속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파퓰리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동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 그것들을 명확한 정보들을 주고 그 사안들을 자신의 일로 만들어가지고 판단을 시키면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민중이라는 것은. 따라서 본인에게 사물을 개괄적으로 포착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을 납득시킨 다음에 민중한테는 개개의 사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무슨 얘기를 드냐면 이제 원로원을 처단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원로원을 처단하자 딱 그랬어요. 원로원을 처단하자. 그랬더니 그때 이제 파견됐던 카푸아에서 파코니비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한 명씩 처단할 테니까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민중에서 뽑자. 누가 될까?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처단하자. 이건 선동적이죠. 개괄적이고 원로원을 처단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될까?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찍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떨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이 이 돼지 가능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상 하나하나 설득을 시키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 원로원이 처단이 못 돼요. 기존 권력이 그냥 유지가 돼버렸어요.
즉 선동은 무서워요. 민중은 그런 식으로 선동되기 쉽고 그런 식으로 되기 쉬운데 사실 하나하나 그렇게 설득을 해놓기 시작해가지고 설득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민중은 파퓰리즘으로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설득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중의 성격이에요. 표면상 훌륭함에 현혹된 나머지 자기의 파멸에도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에도 진심으로 바라게 될 수 있어요. 민중은. 하지만 따라서 인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 일의 좋고 나쁨을 제대로 밝혀주지 않는 한 재난이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민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줘야 되느냐? 또 인민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PR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퍼블릭 릴레이션스는. 즉 인민의 본성을 제대로 알고 그들을 제대로 설득시켜 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민을 납득시키려면 우선 그들의 눈앞에 손해나 이득이냐, 용감하게 보이냐, 용렬하게 보이냐들을 보여줘야 된다. 겉으로는 시원치 않거나 손해가 될 것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아무리 버텨봐도 민중을 설득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노릇이다. 즉 민중은 겉으로 그렇게 샬로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얕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득이 돼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설득이 되면 또 민중은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설득이 돼가지고 되면은 그들이 만드는 결정은 일부 사익에 빠져가지고 소수가 내리는 결정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인민의 특성이라는 것은, 즉 대중의 특성이라는 것은. 따라서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화국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면 거기서 위세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그러니까 인민한테 다 맡겨놓고 다음은 파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한 반언력을 선동되기가 쉽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민중의 성격이라는 것은 되게 약해요. 되게 약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중이라는 것은 귀족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뻗치기를 원하는데 민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뻗치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이해관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되게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성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아까 조삼모사 얘기해서 얘기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쉽게 타락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선동되기도 쉬워요. 하지만 제대로 된 오피니언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설득을 하게 되면 또 실제로 설득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개괄적으로 파악은 못하는데 자신의 일로 끌어들여서 낱낱이 설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민중의 설득이 가장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하냐면 민중의 신뢰가 그 권력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수호는 민중의 신뢰로, 또 민중의 신뢰는 군주와 그 지배 질서의 안정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민중을 적으로 둘러싼 군주는 안위를 절대로 도모할 수 없다. 최상의 방책은, 즉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민중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의 마음을 평소에 잡아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에서 보면은 이제 일종의 혁명운동, 봉기들을 다뤄요. 첫 번째 3.1운동, 그 다음에 4.19, 그리고 나서 이 지금 현행 헌법이 제정되게 된 것이 6월 항쟁이거든요. 결국에는 당시 있던 엘리트들이 내려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민중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3.1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강점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때를 계기로 해서 식민 정책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헌법 전문에 써 있을 정도로 헌법 전문에서도 보면 어떤 민중의 신뢰를 잃고 그 민중의 신뢰를 잃었을 경우에 정권이 바뀌는 경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민중들이 있을 때, 이런 민중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민중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 민중은 어떻게 되느냐?
법률로 그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로. 역사가가 민중의 성격을 운운할 경우에 대상이 되는 민중이란, 그러니까 역사가 우습게 보고 있는, 쉽게 선동되는, 민중이란 쉽게 선동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첫 번째 설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오피니언 리더, 좀 이따 다 자세히 얘기할 텐데 그들은 설득돼요. 자신의 일이라고 하게 되면 설득이 돼요. 자신의 바운더리 내에서의 사안으로 이제 환원시켜서 하게 되면 그렇게 설득시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법에 따라서 민중이 통제가 된다고 해요. 법에 의해서. 선동되고 파퓰리즘에 빠지기 쉽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로마 인민처럼 법률로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쉽게 선동돼서 참주제로 빠지는 그런 인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률에 통제되고 있는 그런 인민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의 지배하에 질서 바르게 통치되는 인민이라면 비록 현군으로 평판이 자자한 군주에 대해서라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법으로 잘 통제된 민중 같은 경우는 소수의 엘리트보다도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능가할 만한 침착성, 신중한, 또한 감사한 어떤 겸허한 마음까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책적으로 잘 설득이 돼야 되고 또 법으로도 통제가 되고 있다면 대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소수의 엘리트보다. 그 판단력 면에 있어서.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요. 소수인 가장 훌륭한 자들보다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만하다. 집단으로서는 더 나은 또는 그에 못지않은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개별 구성원이 그냥 알아서 광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이루어져 있는 큰 조직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즉 법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 의해서 조직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의해서 조직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했더니 이 얘기가 돼요. 배심법정이나 평의회나 민회나 개별 구성원이 아니라 법정, 평의회, 민회와 전체가 권력을 가진다. 즉 어떤 제도로서, 법률로서 구성되어 제도로서 제대로 대표되고 조직되어 있는 대중. 그들 같은 경우는 소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판단력도 좋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마키아벨리는 로마서에 이르러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치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똑같이 마키아벨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정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는 업무들만 통치자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법치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 Free from passion.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법의 속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결정할 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인, 그죠? 법의 지배는. 치자는 법에 의해서 교육되면 더 훌륭한 판단력을 갖는 것처럼 대중들도 법에 의해서 조직되고 대표되면 더 훌륭한 판단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로마사를 딱 보니까 마키아벨리가 대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훌륭한, 선동되기는 쉽지만 훌륭한 잠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에 의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잘 조직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소수보다 더 좋은 판단력을 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 설득된다면. 무엇에 의해서? 현명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현대말로 하면 그게 오피니언 리더 같아요. 제가 볼 적엔. 역량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의견이 완전히 대립되는 두 논객의 주장을 들은 다음에 여론은 그중 우수한 의견 쪽을 따르면 된다. 그렇죠? 사력 있고 권위도 높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 군중을 향해서 일어서야 한다. 그렇죠? 가급적 상냥하게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위엄을 갖추고 이 소동에 대처해야 된다. 어떤 선동에 있어서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피니언 리더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법으로 먼저 조직이 돼야 되고 제도로 먼저 조직이 돼야 되고 완전히 아나키에 빠진 무정부 상태가 그런 게 아니라 잘 조직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경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선택하게끔 소위 말해서 informed decision이라고 그래요. 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게만 해준다면 이게 소수보다 대중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격앙하는 군중을 진압하는데 제일 확실하고 적절한 방법은 풍채가 좋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그 앞에 나타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결국 신원서판이 좋은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나타나서 탁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도 대중의 어떤 한계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이 겉에 보이는 거, 감정적으로 사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선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그 의견을, 오피니언을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난이를 일으킨 인민의 선동이 일어나서 난이 일어났어. 그럼 인민은 이렇게라도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주가 마음을 먹고 소수가 난을 일으키면 이렇게 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엉터리 군주에 대해서는 타일러줄 사람조차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중이 왜 더 효과적이고 우수한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오피니언 리더, 저랑 같이 얘기해 본 사람들은 많이 알 텐데 제가 오피니언 리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하다. 그 로마서 논고를 읽어보다 보니까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이런 맥락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저는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으니까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종교를 떠나서, 뭐 어떤 걸 다 떠나서 다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권위도 있잖아요. 추기경이야. 추기경, 나는 추기경, 나는 천주교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추기경이. 존경받는 사람. 아무튼 저번에 보여줬었는데 촛불 집회가 이제 광우병 집회 때 사람들이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비합리적인 요구다라고. 그리고 아니라는 사람도 많았고, 사람들이 갈피를 붙잡았을 때 저도 그랬고, 사람들이 다 입을 찾아다녔어요. 오피니언 리더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데스크에 뭐가 나왔냐면 드디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라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청와대로 행진하는 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정 질서에 맞지 않는다 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뭐 찬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런 것이 어른이 할 소리지. 이런 것이 어른이 할 소리지. 이것이 오피니언 리더고, 대중은 이렇게 컨트롤이 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중은 듣고 정보를 만든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 정보를 잘 소화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informed decision, 알고 내리는 결정이라면 그거는 소수가 내리는 결정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도입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democratic deliberation이라고 하는데 수기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수기의 과정. 우리나라도 신고리 원전 사업할 때 수기를 했어요. 수기 절차. 어떻게 하냐? 각계의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완전 고급 정보를 대중들한테 머리에 박아주는 거예요. 완전 고급 정보를. 그 완전 고급 정보를 다 양쪽에서 듣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informed decision. 이게 수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내리는 결정은 그러면 위대할까? 마키아벨리는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더 낫다라고.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대중이 만들게 되면. 그래서 실제로 수기 결과 수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반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불만을 별로 안 갖는데 충분히 싸우고 수기를 통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그 제임스 서로위키의 구술 실험이라는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어떤 이게 미국 의회에도 있대요. 큰 그 유리 공 안에 구슬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사람들한테 한 여러 명을 한 20명 견학 온 사람들한테 저 공이 몇 개일까요? 하고 맞춰보라고 그러면 맞춘대요. 근데 어떻게 맞추느냐? 각각 써서 각각 그 공을 몇 개일지 가늠을 하고 서로 충분히 토론하고, 이거는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측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열심히 예측해가지고 공이 몇 개다라고 각자 쓴 다음에 통 안에 집어넣고 평균을 내보면 거의 근접한다는 거예요. 수기를 하고, 수기의 관점은 뭐죠? 현명한 전문가가 머리에 박아줘야 돼요. 고급 정보를, 고퀄 정보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대중의 선택은 소수가 내린 선택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이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중에 대한 신뢰는 이미 그리스 철학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이 민중은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에 보기에. 그럼 이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민중은 타락하면 안 된다고 해요. 타락하면. 민중이 타락하면. 그럼 타락이 뭐지? 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회적인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풍속. 이 사회적인 풍속이 왜 중요하냐면 민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도와 법에 의해서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준법이 안 될 정도로 타락했을 경우에는
민중의 잠재력이 안 나온다는 거죠. 도시 전체가 타락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참주가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동에 취약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좋은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뒷받침도 필요한데 또 동시에 법률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민중의 풍속에 기대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뭐냐면 그 타락한 예가 아무리 유능하고 고결해도 권력을 못 갖는 거예요. 엘리트들이. 그 다음에 감정적인 기분에 따라서 정치가 인사가 일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인물들이 결국에는 엘리트로 선정이 되고 그럼 이 부패한 권력은 뭘까? 이런 게 부패한 민주인 거예요. 부패한 제도, 부패한 민주. 이런 부패한 민중들은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안 통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서 있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민중의 타락, 국가의 타락, 국가의 타락을 생각하면 항상 이 생각 나거든요. 이거 맨 온 파이어라는 영화인데 멕시코의 얘기예요. 멕시코에서는 보험이 되게 많이 드는 보험이 뭐냐면 납치보험이 있대요. 납치보험. 그래서 납치를 하게 되면 납치가 워낙 횡행해가지고 보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04년도 영화인가 그런데 이제 저 뒤에 있는 다코타 패닝인데 납치가 돼가지고 이제 멕시코에서 이 전직 특수요원이 가서 이제 싹 쓸어버리는 얘기예요. 근데 그 조직원들 근데 그게 횡행하다는 거예요. 멕시코나 남미 지역에서는. 그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범죄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캐러밴. 에콰도르에서 지금 미국으로 다 떠났다는 거죠. 소름 끼치지 않아요? 국가가 타락해서 민중은 위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국가가 타락해서 즉 법과 제도가 제대로 서지 않아서 국가가 타락해서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마키아벨리는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뭐냐면 종교를 얘기해요. 종교가 뒷받침돼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인들 같은 경우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법률에 저촉되는 일보다 맹세를 어기는 일에 더 자기네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어기는 일. 신에게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어기는 일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맹세를 지킨다는 것은 일찍이 로마에 도입한 종교로서 생겼음이 틀림없다. 즉 맹세를 하게 되면 법보다 맹세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종교를 무시하는 일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 공화국이나 주권자는 종교의 토대를 굳혀두어야 하고 그 결과 국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며 통일도 한층 더 공고해지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엄청 중요시해요. 근데 쭉 읽어보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종교라는 것은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서 해가지고 법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본적인 풍속이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선량한 종교가 있어가지고 선량한 종교로 해서 사람들이 가이드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지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부로 까불고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서를 할 때는 이게 네가 지금 사람이 만든 법률은 피해갈지언정 하늘이 만든 법률은 못 피해갈걸? 이런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잘 만들어져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민중이 타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맹세? 이거 취임식인데 이거 재밌어요.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 취임식 선서를 할 때 손을 얹어내요. 어디다 손을 얹어내냐? 성경에 손을 얹어요.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맹세를 하거나 선서를 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어요. 왜냐하면 법정이나 이런 데서 증언을 할 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거짓말.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게 뭐죠? 하늘의 뜻이죠. 하느님은 널 보고 계셔. 산타클로스는 네가 어디나 다 알고 있어. 그처럼. 즉 성경에 손을 얹는다는 말은 이 통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는 하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 못한다는 거.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청교도 국가잖아요. 이것이 만연해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법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저렇게 성경에 손을 얹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선서할 때는 손을 얹느냐? 손을 안 얹어요.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의
그 인간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종교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럼 인간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을 지금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뭐가 담보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라고 했는데 이거 이순신이 한 말이죠. 바다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한다. 산에 맹세한다. 이 맹세. 이거 당시에 그때는 과거에는 천지신명에 맹세한다는 건 두려운 걸 수 있어요. 내가 널 죽어서도 쫓아가 막 이거 엄청 두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요새는 뭘까? 그리고 이런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융합 구조이기 때문에 군주가 탑다운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외교를 할 때는 이것이 쉬웠을 수 있어요. 근데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약속이 더 잘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약속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제 국제법 위반이다 막 얘기하니까 우리 삼권 분립이라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식으로. 융합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방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아이러니라서 우리는 깼다라고 뭐 약속이 지켜지지도 않는다, 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융합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더 깨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약속은 더 지켜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걸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개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까지 몇 개 얘기했죠? 국가의 구조 얘기했죠. 국가의 구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순환 구조가 있어요. 악순환 구조.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바카트의 융합 구조가 필요해요. 계층 간의 융합 구조. 그리고 거기서 얘기할 때 민중에 대해서, 민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민중이라는 속기 쉽고 타락하기 쉬울 수 있는데 사실 민중만큼 위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다? 법과 제도에 잘 조직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건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그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선량한 의지. 그리고 한 사람이 설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선동에 빠지기 쉽죠. 경쟁. 현대 의미에서 경쟁, 어떤 사상의 경쟁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좋은 의견을 내주고 대중물로부터 선택을 한다면 개인이 내리는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공화정, 즉 민중, 그리고 민중은 그렇기 때문에 공화정, 그 저반을 이루고 있는 민중, 그 다음에 그 민중의 잠재성은 위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민중은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할 수 있는데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사회에 뻗쳐져 있는 그 도덕적인 기준이 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냐? 종교에서 왔다고 얘기했죠. 종교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민중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습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선거가 왜 위대하냐? 군주, 독재자가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세습을 받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선정을 펼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3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선거는 뭐냐? 세습이 아니라 언제나 베스트맨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맨들이 계속 대대손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유아인 어이가 없네. 재벌 3세 얘기예요. 요 아래에 있는 사람 다 재벌 3세예요. 3세의 위험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지배 구조에 있어서의 3대로 내려간다는 그만큼 위험한 구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국가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탄핵. 우리는 경험해 왔죠. 탄핵이 왜 필요한가? 마키아벨리 탄핵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탄핵 중요하다. 탄핵, 다시 말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첫 번째, 감정적 노려움의 배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실히 경험했죠. 감정적 노여움에 대한 실제로 정권 퇴진, 독재 타도라는 말이 80년대에 있었다면 그때는 탄핵하자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80년대 헌법이 만들어져 탄핵 절차가 만들어지고 감정적 노여움의 합법적 배출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탄핵하자고. 그죠? 탄핵하자. 지금 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드니까 문 대통령 탄핵하자고 그러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핵하자는 얘기를 하고 퇴진하자고 그랬어. 잘 모르겠으니까 내려와라. 근데 어떤 감정적인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배출이 있고 어떤 혁명이나 어떤 그 무정부 상태나 그런 선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화정에서는 또 융합구조, 민중, 타락되지 않은 민중만큼 중요한 법치,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런 탄핵, 법치 중에서도 탄핵 절차가 중요하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말하면 탄핵 중요하지. 그렇게 법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 퇴진 절차 중요하지. 감정적으로도 가이드되지 않고 아주 중요하지.
하지만 중상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탄핵은 중요한데 중상은 나쁘다. 모함하는 거죠. 법적으로 얘기하면 무고, 죄가 없는데 막. 그 다음에 언론의 선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가 중요한 것이 또한 재판 절차. 고소하고 기소하고. 즉 명확한 제도에 따라서 단순히 중상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대로 기소할 수 있고 고소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저께 이제 주고받았던 어제 있었던 기사예요.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이 촛불 집회가 아니죠. 이 촛불 집회인데 많이 나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저 위에 보면은 여기서 야구에는 피켓이 뭐죠?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러니까 딱 이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생각 안 들어요? 중상은 나쁘다, 언론은 나쁘다. 그러니까 그 대중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돼야 돼요. 가이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그 마키아벨리 말로는 고발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 고발의 주체가 뭐죠? 현대사회에서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기소의 주체 검찰이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다면 개혁하는 게 맞겠죠. 중상은 나쁘고 탄핵하는 것도 중상은 나쁘고 탄핵은 옳다. 한편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잘 가이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법적인 고발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어저께 검찰을 개혁하라. 상당히 함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유가 수호해야 된다. 수호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유 수호가 왜 중요하냐?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유를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민중이라는 것은. 자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또 자유를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법률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먼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북한인데 이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현대 자유 정치 체제의 질서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화정에 있어서 공화정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건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사실. 자유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더라고. 왜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붙었는지.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군주 정치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것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에 대한 경험과 수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계속 붙이거든요.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북한에서 열심히 쓰니까 공화국 쓰기가 창피하고 안 돼. 그러니까 자유란 말 자꾸 붙여. 왜 자유란 말 붙이냐? 자유의 수호는 그만큼 공화정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기타 필요한 것이 국민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군이 아니라 국민군이 필요하다. 명예를 위해서 국가는 싸워야지, 군대는 싸워야지 되는 효율적인데 국민군이 많이 그것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군사 전략도 이제 이거에서 곁다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큰 맥락에서 어울리진 않아요. 군대 일부만으로 전쟁해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3대3 대표전을 치러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례가 하나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겼으니 다행이지 근데 졌으면 어떡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의 중대사를 일부 국가 내부의 어떤 재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는 거가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가 이제 결국 법치의 제도의 하나인데 상벌제도. 상벌제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배신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민중의 불만이 쌓아지고 민중의 신뢰를 꺾여지면 결국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상벌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잘한 사람은 제대로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못한 사람은 제대로 벌을 주고 그리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서 그 예를 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마키아벨리는 공을 세운 장군이 군주 개인의 시기심의 질투에 의해서 자꾸 숙청당하고 죽는 사건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뭐 로마로 갈 것도 없이 이순신의 예죠. 그렇죠? 선조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그 면사첩을 받아요. 그나마 살려줬다는 얘기인 거죠. 죽을 뻔했어요. 이상으로 하고요. 일단은 이게 1권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좌절스럽습니다.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번역도 형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권의 예라는 거, 1권의 내용이라는 거, 1권이라는 것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융합구조로.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다? 법치.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대중의 본성이라는 건 이렇기 때문에 이 융합구조와 법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대중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있어요. 개인보다 대중이 낫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중이 낫다라는 것이 요즘에 상당히 함의를 갖는 것은 대중이라는 것은 위대한데 왜 위대하냐? Informed decision. 수기죠, 수기. Democratic deliberation. 수기를 거치게 되면 개인보다는 더 확실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타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 세습, 타락. 재벌 3세, 그렇죠? 세습. 세습은 100% 타락한다. 결국에 세습을 막아주는 건 선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 선거, 탄핵제도 이런 것들이 그런 민중과 국가의 타락을 막는 가장 위대한 요소라는 거죠. 실제로 국가가 타락했을 경우 아까 봤죠. 국가에서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요. 그 맨 온 파이어 이런 거 영화 한번 보세요. 저런 데가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사법구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그 마키아벨리는 1권 공화국의 탄생과 공화국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항상 그 오피니언 리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는 어떤 색을 띠지 않고 동네 사회의 어른, 진짜 어른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다라는 생각. 실제로 돌아가셨잖아요. 실제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 좀 계신데 그분들도 자꾸 이렇게 물이 좀 들고. 그런데 정말 너무 이렇게 종교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김선충이 좋지 않아요? 그 종교 지도자고, 그것도 위험 있는 높은 지도자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말도 많이 안 해. 가끔 진짜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사회의 원로죠. 원로. 또 너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말하고 다니면은 그 배려. 그러니까 가끔 말씀하시는 그냥 자기 일을 하시다가 그런 분이 정말 필요하다. 정말 사람들이 막 길을 헤맸을 때 탁 쳐다보는 그런 한 어른이 한 명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분들 내지는 그 아래에서 진짜로 그 informed decision을, 수기를 통해서 informed decision을 내리기 위해서 고퀄 정보를 중학생부터 그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머리에 팍팍 박아줄 수 있는 그 입들이 좀, 아주 고퀄 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부 주마다 다른데 그 많은 수의 판사들이 선거로 뽑혀요. 네, 선거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나라도 보면 벌써 이런 대의제의 뿌리가 벌써 이쪽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